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의 목소리는 이미 목소리라고 부르기 힘들었습니다. 피로 젖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에 가까웠죠. 저는 그날 밤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당의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촛불만이 그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아래 16살의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하군.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흥분도 분노도 심지어 쾌락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궁궐 연못의 잉어를 바라보듯 그저 무심하게 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은제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아한 금소금이 그 끔찍한 침묵을 깼습니다. 지루하구나. 왕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수라가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투정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찬란한 왕조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인서. 내관으로 궁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선조 27년 1594년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한양은 여전히 불에 탄 목재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궁궐은 다시 지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폐허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런 시절이었죠. 저는 15의 나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진 제게 궁궐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내관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궁궐 곳곳의 자비를 도맡았습니다. 마루를 닦고 정원을 쓸고 어른 내관들의 심부름을 하며 궁궐의 법도를 익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한 척, 들어도 듣지 못한 척하는 것, 그것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봄, 저는 순하군의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김인서, 내가? 상선 김덕배 어른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하군의 처소는 궁궐 내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선조 임금의 12번째 아들, 총명하고 학문에 뛰어나며 무예 또한 출중하다고 소문난 왕자였습니다. 그런 어른을 모시게 된다는 것은 하급 내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른. 소인이 그런 큰 임무를, 내 성실함을 눈여겨보았다. 순하군 처소에는 젊고 기민한 내관이 필요하다. 가서 최선을 다하여라. 김덕배 어른의 눈빛이 묘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동정에 가까운, 아니 어쩌면 미안함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다고, 궁궐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믿었으니까요.
순화군의 처소는 창덕궁 동쪽 끝자락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낙선제라 불리는 그곳은 다른 왕자들의 처소와 달리 유독 조용했습니다. 정원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건물은 단아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첫날 저는 순화군을 처음 배웠습니다. 새로운 내관이로구나.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시던 왕자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16살. 아직 소년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그리고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인 김인서 순화군 마마를 모시게 되어 황송하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왕자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성실히 임하여라. 나는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그것이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짧고 무미건조했으며 아무런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차갑지만 명쾌한 주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온했습니다. 순화군 마마는 규칙적인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고 오전에는 무예를 연마하시며 오후에는 다시 학문에 몰두하셨습니다. 다른 왕자들처럼 연회를 즐기시거나 기생을 불러들이시거나 사냥을 나가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과 칼뿐이었습니다. 저 마마는 참으로 모범적이시구나. 같이 일하는 선배 내관 이춘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희는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다. 이춘생은 그 말을 반복하더니 이상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웃음도 동의도 아닌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김인서, 너는 한 가지만 명심해라. 밤에는 절대로 낙선제 후원으로 가지 마라. 후원이라 함은 묻지 마라. 그냥 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본 척하지 마라. 내 목숨이 아깝거든. 이춘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평온한 일상 뒤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형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여자의 비명. 아니, 비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짧고 너무 급작스럽게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잡힌 채 비명을 지르다가 갑자기 입을 막힌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춘생 형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듣지 마라. 본 척하지 마라.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 때로는 열흘에 한 번. 달이 없는 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후원 연못에서 꽃잎들이 떠내려갔습니다. 붉은색 꽃잎이. 하지만 그것이 진짜 꽃잎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달이 없는 밤에만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은 달이 환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후원 쪽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후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별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바닥에 쓰러진 여인,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순하군 마마. 왕자의 손에서 은재 술잔이 떨어졌습니다. 지루하구나. 그 평온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왕자의 탈을 쓴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왕자께서 들으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순하군 마마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문틈으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순하군 마마의 눈동자가 저를 관통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눈은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도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들개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무심함이었습니다. 아니, 들개라면 최소한 경계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의 눈에는 그조차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마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야 하는지, 도망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하군께서 천천히 문을 여셨습니다. 비거. 낡은 목재가 내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왕자의 하얀 저고리에는 붉은 얼룩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제 먹은 저녁 식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저 무심하게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김인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차를 청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 예, 마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와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느냐? 송구하옵니다, 마마. 소인이 우연히. 길을 잘못. 우연. 왕자께서 그 단어를 반복하셨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신기한 단어를 음미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기계적으로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마마. 소인은 들어오라고 했다. 이번에는 명령이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별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당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기괴했습니다. 바닥에는 깨끗한 비단 자리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명나라에서 들여온 듯한 화려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각종 술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향로에서는 백단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18 혹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궁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위장이 뒤집혔습니다. 입안에 신물이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 아이는 최 씨라고 한다. 순하군께서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정원에 핀 꽃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침방에서 일하던 궁녀였지. 목소리가 좋았다. 노래를 청하면 잘 불렀어. 왕자께서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마치 식사 후 입가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다. 이상하지 않으냐? 분명 잘 부르고 있었는데. 마마. 처음에는 그저 궁금했다.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끊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그 경계가 궁금했어. 순하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스승에게 학문적 호기심에 대해 설명하는 유생처럼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더구나.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어. 실망스러웠다. 제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기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이성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김인서? 왕자께서 문득 물으셨습니다. 그 눈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에 다 써 있다. 두렵구나. 나를 고발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구나. 궁궐 밖으로 도망쳐야 하나 생각하고 있구나. 제 생각을 모조리 읽은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해보아라. 예, 고발을 해보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든 상선에게 가서 말해보아라. 순하군이 궁녀를 죽였다고. 혹은 내금이에게 고하여라. 왕자가 연쇄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왕자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턱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죽는 것은 나가 아니라 너다. 그것을 알고 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넌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김인서. 이곳은 진실이 중요한 곳이 아니다. 질서가 중요한 곳이지. 순하군께서 손을 놓으시고 뒤를 돌아서셨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춘생이 와서 처리할 것이다. 넌 본 것을 잊어라. 들은 것을 잊어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최 씨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귀를 막으면 순하군의 평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질서가 중요한 곳이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춘생 형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 후원에 갔었구나. 그분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는 말하지 마라. 듣고 싶지 않다. 이춘생 형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인서, 나는 이미 3번을 보았다. 3번. 처음에는 너처럼 떨었고, 2번째에는 신고하려 했고, 3번째에는 체념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1명이 아니라 17명이다. 이춘생 형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센 것만 17명이다. 내가 이곳에 배속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까지 합하면 아마 30은 넘을 것이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명의 여인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형님, 그렇다면 궁궐에서는, 대비마마께서는, 임금께서는 모르십니까? 이춘생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신다고? 김인서, 내가 그렇게 순진했구나.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신다. 대비마마도, 임금께서도, 의금부도, 승정원도 모두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왕자이기 때문이다. 형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선조 임금의 12번째 아들, 왕실의 혈통. 그 혈통이 얼마나 귀한지 너는 모르는구나. 특히 지금 같은 때에는. 이춘생 형님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추셨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왕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 왜군의 칼에, 병으로, 굶주림으로 귀한 혈통들이 그렇게 사라졌다. 지금 살아남은 왕자가 몇이나 되는지 아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순하군 같은 왕자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설령 그가 괴물이라 할지라도 왕실의 혈통은 이 나라의 기둥이니까. 그 기둥이 썩었다고 해서 부러뜨릴 수는 없는 일이야.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천한 것들이다.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상선 김덕배 어른이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서, 내가 본 것들은 잊어라. 궁녀, 나인, 친방 여인들. 그들은 본래 궁에 몸을 바친 존재들이다. 왕실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지. 하오나 어른,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목숨? 김덕배 어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목숨을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인서. 이 일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너는 왕실을 모욕한 역적이 된다. 내 삼족이 멸해도 할 말이 없게 되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목숨을 걸고 고발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순하군 마마는 여전히 왕자이실 것이고 너만 죽을 뿐이야. 그러니 김덕배 어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무거웠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여라. 모른 척하고 듣지 못한 척하고 그저 맡은 일만 하여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날 저는 궁궐이라는 곳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정의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혈통이 모든 것을 덮는 곳이었습니다. 왕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수십 명의 여인이 희생되어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범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순화군 마마를 배웠습니다. 왕자께서는 서재에서 여전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맹자였습니다. 측은지심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김인서, 차를 가져오너라. 예, 마마.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을 떨지 않고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올렸습니다. 왕자께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그날부터 저는 순화군의 완벽한 시종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시중을 들고 밤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그리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구해주지 않았느냐? 왜 입을 다물었느냐? 왜 살인자를 모시고 있느냐? 하지만 아침이 오면 저는 다시 왕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벽한 내관이 되었습니다. 순화군 마마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하며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께서 책을 펼치시면 벌써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무예 연습을 마치시면 수건과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공기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달이 기울어가는 밤이면 저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언제나 들려왔습니다. 짧은 비명, 무언가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무거운 침묵. 이춘생 형님은 더 이상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책감을 공유한다는 것을 서로 알았기에 차라리 외면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 눈을 감은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인서, 순화군 마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거의 보이지 않으시던 분이었기에 그 미묘한 변화가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예, 마마. 오늘 궁중 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데비마마의 진연이라 들었사옵니다. 그렇다. 각 처소에서 궁녀들이 춤과 노래를 선보일 것이다. 왕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포착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할 것 같구나.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또 다른 희생양이 정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대전에서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순화군 마마를 모시고 연회장 한편에 자리했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수많은 왕자들과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계셨고 데비마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회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악공들의 연주였습니다. 대금과 가야금이 어우러져 우아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궁녀 6명이 나와 승무를 추었습니다. 하얀 한삼이 바람에 날리며 우아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모두가 그 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계신 순하군 마마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왕자께서는 춤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춤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하나하나를 훑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맨 끝에서 춤을 추던 궁녀였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어려 보였습니다. 16 아니면 17쯤. 얼굴에는 아직 소녀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고 춤을 출 때마다 수줍은 듯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순하군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소인이 알아보겠사옵니다, 마마. 저는 급히 옆에 있던 다른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춤꾼들을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끝에 계신 분이옵니까? 저는 박소저라 들었사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궁녀로 친방에 배속되었다 하옵니다. 박소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방. 순하군 마마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 사라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곳. 박소저라. 순하군께서 그 이름을 음미하셨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왕자께서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정말로 연애를 즐긴 평범한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 후 순하군 마마께서 분부하셨습니다. 김인서, 친방에 정가를 보내어라. 오늘 저녁 박소저를 이곳으로 보내라고. 예, 마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왕자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떨림을 즐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서를 달아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방 상군께 정가를 전했을 때 그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도 알고 계셨습니다. 순하군의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상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서려다가 우연히 안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소저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하얀 천을 반듯하게 접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전혀 모른 채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저가 낙선제로 왔습니다. 순하군 마마를 뵙고자 왔사옵니다.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왕자를 처음 뵙는 어린 궁녀의 당연한 떨림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순하군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왕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소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왕자를 시중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인서, 차를 준비하여라. 예, 마마. 저는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 때 춤을 잘 추더구나. 황송하옵니다, 마마.
아직 부족한 것이 많사옵니다. 아니다. 내 춤에는 순수함이 있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지. 순수함.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왕자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단어들을 저는 기억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았다. 웃음이 아름다웠다. 눈빛이 순진했다. 모두 그분이 선택한 희생자들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술을 한잔 하겠느냐? 소녀는 술을 잘 못하옵니다, 마마. 괜찮다. 조금만 마시면 된다.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순하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신뢰를 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편이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후원 창고에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상인에게서 들여온 아편이 작은 옥합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약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춘생 형님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시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저항할 수 없게 되지. 그리고 고통도 무뎌진다.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고통을 무뎌지게 하는 것일까?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순하군께서는 저항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명도 몸부림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마, 소인이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올렸습니다. 왕자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박소저에게 술잔을 건네셨습니다. 자, 한 잔만 하여라. 감사옵니다, 마마. 박소저가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궁녀가 죽음의 술을 마시는 순간을.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인서, 물러가 있어라. 예, 마마. 저는 공손히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 궁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인서, 순하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예, 마마. 들어오너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치우라고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마. 소인은 들어오라고 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소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편의 효과로 의식은 거의 없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순하군께서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김인서, 내가 늘 궁금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러는지.
왕자께서 박소저의 맥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괴물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는 단지 궁금한 것뿐이다. 궁금하시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 말이다. 이 연약한 것이 언제, 어떻게, 왜 끊어지는지,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순하군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사람이 죽는 순간을,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눈동자에 무엇이 비치는지, 마지막 생각이 무엇인지, 마마,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얇은 선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왕자께서 천천히 박소저의 목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어떤 순간에 고통이 오는지, 어떤 순간에 체념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지.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마, 제발,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하시옵소서. 이는 잘못된 일이옵니다. 순하군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예, 마마.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가벼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왕자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김인서. 오래 기다렸다. 순하군께서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박소저에게서 손을 떼시고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느린 발걸음이 마치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하군께서 제 바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3달 동안 너를 지켜봤다, 김인서. 내가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도,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도, 나를 볼 때마다 두려움으로 얼어붙는 것도 모두 보았지. 왕자의 손이 제 어깨에 얹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다. 내가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지, 양심이라는 것이 언제 터져 나올지, 그 한계가 어디인지. 제 온몸에서 피가 식었습니다. 소인을 시험하신 것이옵니까? 시험이라고 하기엔 가혹하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구나. 순하군께서 뒤로 돌아서시며 창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것이 생존 본능과 양심 사이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보면 말이다. 어떤 이는 하루 만에 무너지고 어떤 이는 3달을 버티지. 너는 후자였어, 마마. 하지만 결국 무너졌구나. 저 아이를 보는 순간 내 한계가 온 것이지. 순하군께서 다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박소저가 특별했느냐? 아니면 단지 내가 지쳐서였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왜 오늘, 왜 지금, 왜 이 아이 앞에서 제가 무너진 것인지. 대답해 보아라, 김인서.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소인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만두시길 원하느냐? 이 아이를 살려주길 바라느냐? 아니면 나를 신고하고 싶으냐? 순하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학문에 대해 토론하는 것처럼. 말해보아라. 내 진심을. 제발. 제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마마. 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옵니다. 궁에 들어온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사옵니다. 순하군께서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느냐? 다른 이들도 어렸고 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침묵했으면서 그때는 소인이 겁쟁이였사옵니다. 목숨이 두려워 눈을 감았사옵니다. 하오나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왕자께서 제 말을 끝맺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선택지를 주지. 순하군께서 박소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아이를 살리고 싶으냐? 예, 마마. 좋다. 그렇다면 저 아이 대신 내가 죽어라.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 아이가 살려면 누군가는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너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 언제 입을 열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어. 순하군께서 한쪽에 놓인 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것으로 내 목을 찔러라. 그러면 저 아이를 보내주겠다. 내 목숨과 저 아이의 목숨, 교환하는 것이다. 마마,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지. 내가 계속 침묵하는 것이다. 오늘 밤 일을 못 본 척하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 대신 저 아이는 죽겠지.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잔혹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순하군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소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편 때문에 의식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저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칼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목숨으로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난 석 달간의 죄를 씻는 길일까? 칼자루가 손에 잡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춘생 형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마, 큰일이옵니다. 순하군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춘생. 대비마마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시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엇? 소인도 자세히는 모르오나 궁녀 하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듯 하옵니다. 그 궁녀가 바로 이춘생 형님이 바닥에 누운 박소저를 보았습니다. 박소저이옵니다. 친방 상궁이 대비마마께 보고를 올렸다 하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방 상궁. 박소저를 보내라는 전가를 받았던 바로 그 상궁. 그분이 대비마마께 보고를 올렸다는 것은 배신이로구나. 순하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것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
재미있는 일이야. 마마, 지금은 한가로이 그러실 때가 아니옵니다. 대비마마께서 곧 도착하시옵니다. 하지만 순화군께서는 오히려 침착해 보이셨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춘생, 저 아이를 치워라. 예. 박소절을 후원 연못에 빠뜨려라. 익사한 것처럼 꾸미고. 지금 당장. 하오나 마마.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 순화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이춘생 형님이 황급히 박소절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김인서, 입 닥쳐. 이춘생 형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어. 정신 차려. 하오나. 김인서. 순화군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저 아이는 살 것이다. 물에 빠져도 아편이 남아있어 고통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누군가 발견하면 구해줄 수도 있겠지. 내 양심이 원하던 바가 아니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춘생 형님이 박소절을 안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화군은 어디 계시느냐? 대비마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들어오셨고 뒤로 상선 김덕배 어른과 몇몇 내관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마, 이 밤중에 웬일이시옵니까? 순화군께서는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비마마의 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술잔, 흐트러진 이불, 그리고 묘한 냄새. 모든 것이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소절하는 궁녀가 행방불명되었다 하는데 혹 이곳에 온 일이 있느냐? 박소절하면 연애 때 춤을 추던 그 아이 말씀이시옵니까? 순화군께서는 마치 이제야 기억해낸 듯 말씀하셨습니다. 친방에서 오늘 저녁 차를 가져온 일은 있사옵니다. 하지만 금세 돌려보냈사옵니다. 그 이후로는 본 일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는 없다는 말이냐? 예, 대비마마. 소손이 거짓을 아랠 이유가 없지 않사옵니까? 대비마마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너 내관, 내가 본 것을 말하여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순화군의 광기를, 수십 명의 희생자들을. 순화군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소희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희는 박소저가 차를 가져왔다가 곧 돌아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 이후로는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거짓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또다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비마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소전은 이미 후원으로 옮겨졌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데비마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궐을 뒤져 박소절을 찾아라. 그리고 데비마마께서 순하군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순하군, 내일부터 내 처소는 대전 가까이로 옮겨진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인원들도 모두 교체될 것이다. 데비마마, 그것은 말대꾸하지 마라. 데비마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명이다. 왕실의 명이니라. 그리고 데비마마 일행은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하군께서 천천히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크게 웃으셨습니다. 재미있구나. 정말 재미있어. 왕자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김인서, 너는 결국 나를 배신하지 못했구나.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소희는 괜찮다. 이해한다. 살고 싶은 것이지. 인간이라면 당연한 욕망이야. 순하군께서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이 바뀌었어. 데비마마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으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구나. 그날 밤 후원 연못에서 박소저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소저는 살아났습니다. 연못에서 건져진 그 아이는 사흘 밤낮을 혼수 상태로 지냈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매달렸고 데비마마께서 직접 약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없었습니다. 순하군 마마의 처소에 차를 가져다 드린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박소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편의 효과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모두 지워진 채 그저 자신이 연못에 빠졌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것 같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 모른 채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하군의 처소는 다음 날 바로 옮겨졌습니다. 대전 바로 옆 선조 임금께서 거처하시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넓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마마를 모시던 내관과 궁녀들은 모두 다른 처소로 배속되었습니다. 상선 김덕배 어른이 전했습니다. 이춘생 형님은 동궁전으로, 다른 내관들은 각기 흩어졌습니다. 모두 순하군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인서, 너는? 김덕배 어른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순하군 마마를 계속 모시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은 데비마마의 뜻이시다. 다른 이들은 모두 보내지만 너만은 남으라 하셨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만 남겨두는 것일까? 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른, 그것은. 묻지 마라, 김인서. 김덕배 어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그저 명을 따를 뿐이다. 그리고 조심하여라.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처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하군 마마는 변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밤에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셨고 후원으로 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더욱 모범적인 왕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시고 문안을 빠짐없이 들이시며 연회에도 얌전히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밤이면 왕자께서는 혼자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두고 붓을 들어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하셨습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42일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손끝이 근질거린다. 목구멍이 메마르다. 무언가를 보고 싶다. 관찰하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63일째. 오늘 연회에서 새로운 궁녀를 보았다. 목소리가 아름다웠다. 목에 핏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 궁금하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95일째. 한계가 온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다. 김인서가 나를 본다. 저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저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화군께서는 참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억눌러서 광기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선조 29년 1596년 가을 정유재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보고였습니다. 궁궐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금께서는 다시 피난을 고려하셨고 대신들은 밤낮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순화군이 움직였습니다. 김인서. 어느 날 밤 왕자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마마. 오늘 밤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궁궐 밖이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마마, 궁궐 밖은 지금은 위험하옵니다. 왜군이. 그래서 더 좋다. 혼란스러울수록 좋아. 순화군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마, 안 됩니다. 제발 선택지를 주지. 왕자께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밤의 한양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화군께서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골목길을 누볐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이옵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왕자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양 외곽의 허름한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피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인들, 아이들, 늙은이들. 순화군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마, 안 됩니다. 저는 왕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놓아라, 김인서. 안 됩니다. 소인이 이번에는 맞겠사옵니다. 순화군께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왕자께서 주막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 살려. 제 입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적이 나타났다. 사람 살려. 순화군께서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묘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신했구나, 김인서. 소인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사옵니다. 주막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곧이어 순찰을 돌던 포졸들도 달려왔습니다. 저기 수상한 자가 있다. 잡아라. 순화군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포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벗으셨습니다. 달빛 아래 왕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포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화군 마마. 그렇다. 나는 선조 임금의 12번째 아들 순화군이다. 왕자께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4년간 38명의 여인을 죽였다. 그 고백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궁녀였다. 하지만 곧 지루해져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 기생도 죽였고 상민의 딸들도 죽였다. 누구도 막지 않았어. 내가 왕자였으니까. 순화군께서 웃으셨습니다. 재미있지 않으냐? 왕실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괴물이 되어도 용납되었다. 하지만 이제 왕자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 내가 끝냈어, 김인서. 포졸들이 순화군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연락이 갔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순화군은 밀실에 갇혔습니다. 선조 임금께서는 침전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대비마마께서는 밤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내가 순화군을 고발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의금부 관리들이 물었습니다. 예, 사실이옵니다. 무슨 이유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사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4년간 있었던 일들을, 죽어간 여인들의 이름을, 궁궐의 은폐를, 그리고 제 비겁했던 침묵을. 내가 증언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왕실을 뒤흔드는 대사건이다. 의금부 당상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닷새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금부는 순화군의 처소를 뒤졌고 그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3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죽음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학문 연구 기록처럼. 그리고 후원 연못 바닥에서 유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침묵했습니다. 왕자를 처형할 수는 없다. 대신들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공개 처형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하오나 대감 38명이나 죽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조선의 왕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네. 특히 지금처럼 전쟁 중에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순화군은 사약을 받되 죄목은 정신 이상으로 인한 난동으로 기록된다. 살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일을 아는 모든 이들은 입을 다문다.
또다시 은폐였습니다. 선조 29년 11월 초하루 순하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왕자를 뵈었습니다. 감옥 같은 방에 갇혀 계신 그분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김인서 왔구나. 마마, 내 덕분에 끝이 났어. 고맙다. 왕자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소인은 더 일찍 막았어야 했사옵니다. 아니다. 내가 한 것으로 충분해. 내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끝없이 영원히. 순하군께서 창 밖을 보셨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 책을 읽어도 칼을 휘둘러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 그저 텅 빈 것 같았어. 마마. 하지만 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볼 때만큼은 달랐어.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무언가를 느꼈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지. 왕자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나는 괴물로 태어났어. 김인서. 그리고 내가 그 괴물을 끝냈어. 그러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환관이 사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하군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 태어나길. 그것이 왕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요하게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자를 고발한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다시는 궁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만은 살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데비마마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저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남쪽의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박소저의 얼굴이,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여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더 일찍 막지 못한 것을, 너무 오래 침묵한 것을, 그리고 순하군의 마지막 미소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저는 평생 고민했습니다. 감사였을까, 안도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였을까? 어쩌면 그것은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괴물로 살아야 했던 왕자가 마침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금 제가 늙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후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하군이라는 왕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왕실이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저는 석 달을 침묵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6명이 더 죽었습니다. 만약 제가 첫날 밤 입을 열었다면 그 6명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마침내 입을 연 그날 더 이상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읽는 이가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순하군이라는 괴물이 있었고 김인서라는 비겁한 내관이 있었으며 그리고 38명의 무고한 여인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부디 침묵하지 마십시오. 악을 목격했을 때 두려워도 입을 여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끔찍한 경험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순하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철저히 은폐된 이야기. 16살의 왕자가 저지른 연쇄살인.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궁궐. 마침내 진실을 폭로한 한 내관의 용기. 역사는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결국 진실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낸 이들이, 그리고 그 용기가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았습니다.